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기 물리 의학 및 치료. 자,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물질의 상태, 그리고 물질의 구조, 그 중에서도 특히 원자의 개념, 그리고 원자의 물질 구성, 그 다음에 그 특성에 대해서 일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원자와 원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이어가도록 하고, 세부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원자는 이 핵과 크게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그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E는 mc 스퀘어, 즉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고, 즉 외곽을 돌고 있는 질량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기여도가 없는 전자가 어떻게 가운데 질량의 99.9999%를 할당하고 있는 핵과 그 에너지의 어떤 평등성을 이퀴발런트를 갖고 있느냐, 동등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전자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고, 가운데 핵을 이루고 있는 이 핵은 질량은 이 핵의 99.999의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정지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에너지가 서로 균등함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왜냐하면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전기적 물리량, 즉 전하량 값이 마이너스고, 가운데 핵을 이루고 있는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는 하나, 중성자는 전기적인 물리량 값, 즉 전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중성이니까 아예 전하량 값은 0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성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양성자니까 얘는 전하량 값이 양전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전하의 값과 바깥에 있는 전자의 음전하의 값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전하량 값이 중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성자가 우리가 이제 원소의 주기율표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또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양전하를 나타내고 있는 양성자, 이 개수에 따라서 이 원소의 주기율표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번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율표, 수소, 그 다음에 2번 헬륨, 3번 리듐, 4번 뭐 베릴륨, 5번 붕소, 탄소, 질소, 이렇게 나가는 이 번호의 그 네이밍이 명명했던 이런 그 규칙이 바로 양성자 개수에 의해서 이 번호가 매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이 원자의 그 번호가 매겨졌지만, 양성자의 개수는 우리가 이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려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항상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에서 1번, 즉 수소는 1번이니까 그 규칙에 의하면 1번 수소는 수헬리베 붕탄질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1번 수소는 원소 주기율표상 1번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일까요? 한 개이겠죠. 왜?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그 원소 주기율표에 넘버링이 부여됐으니까. 자, 그래서 1번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임을 알 수가 있지만 동시에, 자, 전자의 개수와도 같다고 했죠. 양성자의 개수는 항상. 그래서 전자의 개수도 한 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국제물리학회에서는 이 원소 주기율표의 번호 부여는 양성자의 개수에 의해서 부여했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그 원자의 넘버링이 달라진다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거보다는 양성자의 개수에 의해서 원소 주기율표의 번호가 네이밍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원자에서 보게 되면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소 주기율표에 의해서 이 넘버링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알았지만 이렇게 동위원소라는 개념은 뭐냐? 양성자의 개수는 같은데 우리가 이제 뭐 교재에서도 나오죠. 양성자 즉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한다. 또는 이것을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화학적 성질은 같고 즉 밑에다 밑줄 긋고 전자수라고 해놨죠. 사실은 전자수와 같은 게 뭐예요? 결국엔 양성자수죠. 자,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고 이 말은 전자수가 같고 자, 물리적 성질이 다른 원소 즉 질량이나 무게가 다른 원소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제1 정의를 우리가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자 번호는 같은데 자, 아까도 말했듯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에 의해서 네이밍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의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원자 번호는 같은데 그러면 양성자 수는 같다 이 말이죠. 뭐 전자수로 인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표에서 보게 되면 표 2-1에서 보면 자, 여기 첫 번째 나온 것이 경수소, 두 번째 나온 중수소, 세 번째 나온 삼중수소. 자, 이렇게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름이 뭐가 있어요? 수소죠? 자, 그러면 수헬리배 붕탄질산 이렇게 나간다고 했었죠. 주기율표가. 자, 그러면 수소의 패밀리잖아요. 다 어쨌든 이름이 조금씩 틀린데 수소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기율표상 얘네들은 몇 번에 해당됩니까? 수소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겠죠. 1번 패밀리죠.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양성자 수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원소 주기율표의 넘버링이 양성자 수에 의해서 정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의 번호를 부여받은 수소 패밀리 얘네들은 그게 경수소가 됐든 중수소가 됐든 삼중수소가 됐든 일단 양성자 수는 한 개 또는 뭐 전자의 개수로 또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전자의 개수도 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어쨌든 양성자의 수에 의해서 원소 주기율표가 네이밍 되어져 있으니까 결론은 이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는 양성자 수는 똑같다. 자, 그런데 뭐가 다르다? 질량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 자, 그러니까 이 양성자 수의 개수는 다 같은데 경수소는 질량이 1이에요. 중수소는 질량이 2예요. 삼중수소는 질량이 3이에요. 자, 이렇게 질량수는 다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양성자 수가 하나면 전자도 하나겠죠? 그렇죠? 이 세 개 다 전부 다. 그러면 자, 원자 안에서 양성자와 전자는 다 각각 하나씩인데 그러면 질량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앞에서도 말했죠. 전자는 질량에 참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달라진 질량의 변수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남아요? 중성자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중성자가 이렇게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니면 이 밑에를 봐도 되죠. 원자의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개수가 다른 원자이고 그 결과로 질량수가 달라지게 된다.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동위원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가 다른 그래서 질량수가 달라지는 이러한 동위원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니까 이 중성자가 질량에는 차지하는 기여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에는 기여도가 없다? 전기적인 물리량 값에는 기여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교재에는 없지만 이걸 하나 넣어봤는데, 이 그림을 살펴보게 되시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원자 번호가 높아질수록, 이 밑에 주석을 보게 되면 원자 핵의 안정성을 기여하는 중성자의 수가 증가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원자 번호 20번 미만까지는 대략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는 얼추 비슷하게 갑니다. 즉 원자 번호 20번 미만까지는 양성자의 수가 뭐 예를 들면 10개다. 그러면 중성자의 수도 10개. 똑같이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원자 번호 20번이 이제 넘어가면 슬슬 원자가 불안정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자의 핵이. 자, 왜 그러냐면, 자, 원자 번호가 20번이 넘어가면, 자, 원자 번호가 뭐에 의해서 번호가 부여됐다고 했어요? 양성자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20번이 넘어가면 양성자의 개수도 증가되는 거예요. 그쵸? 대략. 자,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원자 핵의 질량이 늘어나는데 왜 안정성은 떨어지느냐? 자,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는 필연적으로 뭐와 똑같다고 했어요? 항상 변함없이 전자의 개수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외곽을 돌고 있는. 자, 그러니까 가운데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핵의 질량이 자꾸 번호가 올라갈수록 질량도 커지지만 바깥의 궤도를 빛의 속도로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바깥에 외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이 굉장히 빛의 속도로 요동치면서 돌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 전자들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커지는데 가운데의 중심에 정지해 있는 이 핵의 그런 어떤 그 안정성은 전자와 같이 동일선상에 있으려면 항상 에너지 이퀴발런트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안과 밖에. 자, 그런데 밖에서는 빛의 속도로 돌고 있는 전자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있는데 핵을 이루고 있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안정성은 그에 비해서 조금 불안정하다 이 말이죠. 바깥에 비해서. 자, 그래서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양성자를 늘리면 되지 않냐. 자,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성자를 늘리면 또 양성자와 똑같은 개수를 가져가는 것이 뭡니까? 전자죠. 전자도 또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패러독스가 생기는 거죠. 즉 전자가 더 늘어나면 외곽에서의 어떤 그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자 핵의 안정성이 저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를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역설적이게. 자, 그래서 원자 번호, 넘버링이 높아질수록 원자 핵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 전자의 개수를 늘리지 않고서도 가운데 구심점인 핵의 안정성을 늘리려면 질량을 늘리면서 전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성자, 이게 대안인 거죠. 중성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방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노란색의 영역을 보게 되면 20번이 지금 여기 프로톤 넘버라고 돼 있죠. 20번이 넘어가면서 즉 원자 핵의 불안정성이 더 증가되어지는 이러한 양상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가 대략 원자 번호 20번이 넘어가면 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자, 그 밑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자 번호 20번이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틀려지는, 즉 양성자의 개수보다 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그러니까 원자 핵의 안정성을 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 수가 항상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자, 하지만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언제나 같습니다. 왜? 전하량의 안과 밖의 전기적 물리량의 평형을 이루려면 양성자의 수는 항상 전자의 수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원자에서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별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자를 이해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를 알고 또 동일하게 또 알아야 될 것이 또 이온이 또 개념이 있어요. 이온의 개념. 자, 그러면 이온이라는 것은 뭘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원자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는데, 자, 원자는 항상 어떠한 자극이 없을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어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이온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이온수다, 뭐 음이온이다, 양이온이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이온은 뭡니까? 이온은 원자는 원자인데 중성이 깨진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성이 깨진, 그러니까 원래 원자는 어떠한 물리적인 자극이나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성이라고는 했는데,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 원자의 그런 어떤 자연 그대로의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는 별로 없죠. 어쨌든 뭐 계속 물질의 어떤 반응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원자의 상태보다는 이온 상태로 우리가 관찰하기가 더 쉽죠. 자, 이온이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깨진 원자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는 원자인데 전기적 중성이 깨진 원자다. 자, 그러면 양이온은 뭐냐, 음이온은 뭐냐 살펴보게 된다면 제가 이 우측에 시소를 이렇게 그려놨죠. 자, 우측은 플러스 양전하라고 보시면 되겠고, 좌측은 마이너스 음전하를 나타내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면, 원자 안에서 플러스 양전하를 나타내고 있는 건 뭐예요? 핵이죠. 핵. 뭐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뭐 양성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성자. 자, 좌측은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원자 이 전체 시소를 우리가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자 안에서 전자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자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자 안에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음전하, 전자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역에서, 원자의 영역에서 음전하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전하량 값이 플러스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나갔으니까, 집 나갔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집은 플러스 쪽으로 더 기울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거꾸로 전자를 얻으면 다른 곳에서 전자를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으로 전자가 지금 하나가 더 들어왔으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 전자가 예를 들면 두 개가 하나 있던 전자가 두 개가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에너지 밸런스가 깨졌죠. 평등했던 원자 안에 그 전하량 값의 균형이 깨졌죠. 왜? 마이너스, 즉 음전하를 나타내고 있는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두 개가 되니까 무거워졌죠. 자, 그래서 음전하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고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온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원자와 전자는 알아봤는데, 원자, 전자, 양이온 뭐 이런 개념은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원소의 개념에 대해서 또 이렇게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원자는 알고, 그런데 뭐 원소는 또 뭐냐, 뭐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자, 원소를 또 살펴보도록 하죠. 원자는 알아봤는데 그럼 원소는 뭐냐? 원자 번호에 의해서 구별되는 한 종류만의 원자로 만들어진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성분.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는 아까 아톰이라고 했었죠? 아톰이라고 영어로 표기를 하는데 원소는 우리가 엘리멘트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원자 번호에 의해서 구별되는 한 종류만의 원자로 만들어진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성분이다. 성분. 아까 뭐 원자를 입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면 얘는 성분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왜 헷갈리냐면 많은 그런 어떤 뭐 강사들이라든지 책에서도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설명을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헛갈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소와 원자의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 쉽게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원소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자가. 자, 그래서 원소의 가장 베이직한 상태, 스테이트가 바로 원자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를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궤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원자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원소를 인식할 때 주로 이 주기율표를 많이 인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수소, 헬륨, 리듐, 베릴륨, 그다음에 붕소, 탄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92개의 원소 주기율표로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해부학적 자세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인간의 어떤 그 생리학적, 생체적인 또 해부학적 그런 구조와 인체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지, 실제 여러분들이 밖을 나갔을 때 인간이 이렇게 다니는 인간이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인식하는 것이지, 실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시는 분의 어떤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이렇게 군복을 입었으면 또 이런 모습으로 돼 있고, 이렇게 모델들은 또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개체, 뭐 우주인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우주인의 입장이라고 했다면, 자, 인간은 이런 거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우주인이 지구로 올 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왔다라고 치면, 지구에 막상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공부하고 지구에 왔더니 지구에 있는 인간의 실제 모습은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그럼 우리는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알고 있었던 인간의 모습은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실제 원자와 원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연계에 우리가 이렇게 원자를 우리가 아까 그 코스모스 형태로 뭐 러더포드, 톰스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뭐 전자구름, 보른의 전자구름 형태. 결국에는 형성되어 있는 그 원자의 모형을 우리가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그 모양 그대로의 날것의 원자의 모형대로 우리 자연계에서 이 원자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실제 원자는 자연계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런 형태의 날것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닌, 대부분 어떤 반응과 결합, 화학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변형되어 있는 모습, 어떤 결합되어 있는 모습, 또는 어떤 반응되어져 있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원자와 원소, 물론 이 안에 원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응해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성분으로 존재한다. 물질의 형태 안에 그런 성분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개념 이해를 위해서 하나를 더 이제 제가 제시를 하면, 예를 들자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수를 셀 때는 원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도 되지만, 그 입자의 종류 또는 그 구성하고 있는 성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때는 원소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 빵을 예를 들자면, 자, 이 빵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밀가루, 계란, 우유, 치즈, 설탕 5가지의 크게, 물론 뭐 더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일단 크게는 5가지의 재료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빵의 원소의 종류가 몇 개냐 하면 이렇게 5종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원소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원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면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자면 이 빵을 만들 때 우리가 밀가루, 계란, 우유, 치즈, 설탕, 크게는 이 재료의 종류로만 말하면 5가지의 재료가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세하게 접근해서 들어가 보면 어때요? 밀가루 10큰술, 계란 2개, 우유 1통, 치즈 2개, 설탕 3스푼이 들어간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런다면 원자의 개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밀가루 10큰술, 계란 2개, 우유 1통, 치즈 2개, 설탕 3스푼을 다 합쳐봐요. 몇 개가 됩니까? 모두 숫자 18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원자의 개수 18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원소의 종류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5개의 이런 재료 종류가 들어가지만, 여기에 모두 들어가 있는 그 재료의 총 개수를 말해라 하면 그것은 원자의 개수로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 이게 원소와 원자를 각각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원소의 개념, 또 원자의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또 이 긴 강의에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뒷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